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서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뭐뭐뭐뭐 있어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맞죠? 네. 이론 시험 문제상에서는 우리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요구불 예금이다.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해주는 예금이다. 그쵸?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인 자산이다. 이해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자, 삐리리 수표들은 전부 다 뭐다? 삐리리 수표들은 전부 다 뭐다? 현금이다. 그쵸? 그런데 누가 발행한? 당전 발행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론상에 가끔 하나씩 나오는 게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일자 수표는 뭐와 같다? 어음과 같다. 맞죠? 그래서 수표들 이렇게 하면 정리 끝난 거죠, 그냥. 그쵸? 그래서 당전 발행 당좌 수표만 당좌 예금이라 하는 거고, 나머지 수표들은 전부 다 뭐라 한다? 현금이라 한다.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오는 문제들 중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당좌 개설 보증금 나오면 얘는 뭐라고 해야 한다? 네?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했죠? 맞나요? 네, 당좌 개설 보증금 나오면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를 했을 때 우리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계에서 가끔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게 실제 실기에서는 현금과 부족을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현금이 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인데, 얘가 실기에서 나오게 되면 시산표를 뒤져보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현금과 부족은 뭐를 뭐에다 맞춰야 돼요? 장부랑 실제랑 있잖아요. 장부랑 실제랑. 그럼 뭐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네, 무조건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뭐에다 갖다 맞춰야 한다? 실제에다가 갖다 맞춰야지 돼요. 왜냐면 실제를 장부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돈이 남으면 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부상에 있는 잔액을 실제에다 맞춰야지 돼요.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 있다. 장부상에 15,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없어지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7,000원인데 실제가 10,000원이래요. 그럼 현금 늘어나야 되니까 차변이 현금, 대변이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문제가 결산일에 발견하였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현금 과부족이 생길 수 없으니까 결산일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설명 계속 드리면 될까요?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실까요? 현금과 부족 임시 계정이니까 결산돼 있으면 안 된다. 네네. 결산돼 있으면 안 되니까 시산표 상에 있는 게 무조건 반대쪽 변으로 사라진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과 부족까지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끝났죠. 네. 가끔 그 문제에서 어음을 취득했는데 3개월짜리를 했다 이런 거는
저기 그 현금성 자산하고 헷갈리라고 내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는 네, 어음은 그럼 현금성 자산을 계정을 쓰려면 그거는 어떨 때 하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상품들.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예금도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 중에 하나고, 펀드 상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3개월 이내일 때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음은 그냥 절대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어음은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나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어떤 거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상품 매매 거래에서는 받을 어음이라 해야 하는 거고, 상품 매매 거래가 아니면 미수금이라고 처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더 나오나요? 네. 네, 당좌 차월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얘는 단기 차입금 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계정 과목 중에 단기 들어가는 거 3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맞죠? 이렇게 3가지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단기 금융 상품들의 종류 중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 걔는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은행의 금융 상품 중에. 그러니까 단기 금융 상품 안에 들어가는 게 또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또 너무 헷갈리는데, 막 기업 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표지 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상거래에서 쓰는 게 아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기업 어음이라든지 표지 어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환매채, MMF, 뭐 이런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데, 걔네들 중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은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이내니까 3개월이라고 표시되면 그건 아니죠. 맞죠? 맞아요? 3개월. 네. 3개월 이내는 3개월까지. 네, 3개월까지 90일. 90일. 네, 3개월 90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CD라고 그러거든요. CD. 우리가 이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금리를 막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CD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가 처음 취득할 때 만기가 뭐 90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90일짜리니까 현금성 자산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론 시험 문제에 회계에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막 현금 얼마, 당좌예금 얼마, 보통예금 얼마, 양도성 예금 증서 얼마, 막 정기적금 얼마, 뭐 이렇게 다 써져 있어. 그럼 거기에서 내가 판단을 하는데 90일 이내인 거, 혹은 3개월 이내인 거,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단기금융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솔직히 하실 게 없고 돈 빌려주는 거니까. 양도성 예금 증서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시죠.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금융 상품. 그런데 만기가 3개월 이내이면 현금성 자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금융 상품 안에 들어가는 것들. 쌤은 어떤 거에 쓰는 거예요? 어, 말로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네.
누구한테 보내요? 또 얘는 이제 무기명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누구 소유가 없이 그냥 채권에 금액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 얘를 사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보관을 해요. 이거는 회사에서 발행하고 이런 게 아닌. 네네. 그래서 안 바꾸죠? 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 금융실명제죠. 유출이 되니까. 그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름으로 예금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은행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사면 무기명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주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걸 좋아했어요. 네. 이상도 몰라. 그래서 하나씩 빼서 쓰게.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생들 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똑똑해져라 라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해져야지 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경제 개념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행 가서 거래를 하더라도 우리랑 다른 개념의 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시 바꾸면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서민이 직접 내가 은행에 가서 이거 어떤 상품이 있고 뭐 해요 이거를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고딩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발 금융권도 한번 취업을 한번 해봐라. 엄청나게 좋은 도움이 될 거다.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 건지도 눈에 보일 거다. 그래서 금융권에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이런 데 조금 들어가 보는 것도 그냥 들어가서 일이다라고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맨날 똑같은 거고 근데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장 기회가 또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진짜로 엄청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오죽하면 요즘 그 뭐죠? 알바천국인가? 광고 보셨어요? 네. 딱! 저 딱! 봤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참 인정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필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또 갑질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그거는 딱딱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하는 사람이 이게 일이고 일로 끝나는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절대 자기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야지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일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융회사를 오래 다녀도 이거 일이야 라고 하고 일만 하신 분들은 남들이 이 돈을 왜 가지고 왔는지 이 상품을 왜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별로 궁금증이 없으시면 아는 게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금융상품이다라고 하는 거 단기 금융상품은 어차피 시험 문제 나와봐야 현금성자산하고 묶여있는 이론 문제 하나 나오면 그게 끝이에요. 2점짜리. 그래서 저는 뭐 따로 안 외우셔도 뭐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중요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렇죠? 단기 매매 뭐 너무 많이 하셔서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처음에 취득. 네, 취득을 하게 되는데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돈이 나가는데 문제는 차변에 몇 번대에 있는 900번대에 있는 뭐가 생긴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재비용이나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시키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재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손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단기매매증권을 우리가 뭐를 샀을 때? 국공사주를 샀을 때죠. 맞나요? 네, 국공사주를 샀을 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국공사 3개 묶어서 우리가 무슨 증권? 채무증권. 그쵸? 그 다음에 주식은 지분증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채무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지분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무증권을 보유를 했다는 얘기는 이자를 얻는 게 그 목적이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이자, 수익. 맞나요? 돈이 들어오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맞죠? 그런데 은행에서 저한테 이자 다 주나요? 안 줘요. 그래서 우리 실무 풀다 보면 개정 과목에 뭐가 나오죠? 선납세금이 여기서 나오죠. 맞나요? 원천징수를 당하고 내가 돈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자 받았다 했는데 선납세금, 내가 어제도 저녁반 수업하는데 아직도 예수금하고 선납세금하고 구분이 잘 안 되셔서 그냥 외우라 그래요. 아예 문제로. 외우라고 하죠. 외우라고 하죠. 저는 당연히 알려드리지요. 네, 자, 네, 그런데도 네, 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지분증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증권은 뭐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냥 돈 들어오고 마찬가지 얘도 선납세금 나와요. 선납세금 당연히 세금 떼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하는데요? 배당금 수익. 그래서 지분증권은 배당을 받을 게 목적이고 채무증권은 이자를 받는 게 그 목적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 있죠?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네, 그래서 주식 수만 증가를 시켜놓고 따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기매매증권의 세 번째는 평가. 그쵸? 그래서 이 평가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미실현 보유손익인데 평가라는 게 미실현 보유손익인 거죠. 그렇죠? 미실현 보유손익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누구만? 단기매매 증권만 미실현 보유손익을 인정. 그래서 얘를 우리는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하죠. 맞나요? 그래서 기말 결산 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상승하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걔는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이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평가는 미실현 보유손익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하는 거죠. 회계 처리는 하되 우리는 뭘로 처리해야 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뭐가 돼요? 2월 돼요. 다음 연도. 그쵸? 그러니까 처분 시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할 때 털어버리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실현 보유손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단기매매증권 붕괴까지는 따로 안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뭐 해요? 그렇죠. 처분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단기매매증권 처분하면 이거는 실무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죠. 그죠? 네. 실기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처분하게 되면 일단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나가는데 얘는 무조건 내 무슨 가격? 장부가. 그쵸? 그리고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돈은 무조건 처분가. 처분할 때 재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그쵸? 돈이 남으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되겠죠. 그쵸? 처분이익이 될 거고 돈이 모자라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 단기매매증권까지 단기투자자산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